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 오늘이 보내드리는 팟캐스트 오다방 오늘 5번째 시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일 동안. 오늘은 매주 저희가 특별한 얘기를 보내드립니다만 진짜 특별한 얘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함께 진행하시는 서혜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 작가님은 별거 없으셨고요. 지난주는 아주 좋은 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왜 좋은 주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희수 변호사님은 벌금제 문제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애써주셨고 지금은 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인권연대 운영위원이시고 또 민변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뭘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3개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자축 방송이죠? 네, 자화자찬 방송입니다. 뭐 장발장 만세 이런 거 한번 허벅지는 거 아니에요? 만세 만년을 살지 모르겠으나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벌금제 개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조금만 바꾸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고 요청해 왔는데 사실 몇 년 동안의 노력이 그렇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25일에 여기 계신 서혜성 작가의 제안으로 기획으로 장발장은행이라는 정말 새로운 방식의 은행을 만들었고요. 그 은행을 통해서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가는 분들에게 대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천주교의 염수정 추기경께서도 장발장은행에 큰 돈을 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드디어 전부는 아니나 저희가 원하고 있었던 벌금제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고 요새 좋은 일 별로 없으시죠? 방송 혼자 하는. 네, 아니 안내 말씀. 네. 김 변호사님 이게 우리도 말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김 변호사님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법안, 장발장 법안 입법안 이런 걸 초안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런 거 하는 거를. 그렇죠. 네, 초안을 직접 작성하셨잖아요. 어떤 취지에서 작성하셨어요? 아니 제가 작성했다기보다도요. 네. 기존에 있었던 여러 논의들을 이제 법률 안으로 제가 정리했다는 정도지. 네.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걸 하여튼 정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안을 몇 번 작성해 보셨잖아요.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예. 세월호 법안도 초안을 작성하셨죠. 예. 그게 빨리 통과됐습니까? 이게 빨리 통과됐습니까? 뭐 둘 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네. 겪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는 세월호 특별법은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법이고요. 물론 이것도 벌금제 개혁 법안도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학자들의 그런 어떤 뭐 이론상의 네.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저희 장발장에서 실증적 사례들을 통해서 정말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각인이 됐고 예. 또 추기경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추기경님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강우일 주교님도 처음부터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강우일 주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준 결과 미흡하지만 그래도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 4만 명 중에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다들 좋았는데 그날 기뻐서 이렇게 뛰던 나머지 김 변호사님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런 얘기 사실입니까? 뭐 갈비뼈가 부러진 건 사실인데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아 밖에 소문은 그렇게 났던데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몸을 착 받치면서 넘어졌다. 뭐 제가 뭐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요. 네. 자, 하여튼 청취자들 들으시기에 뭔가 좋은 법이 통과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인정이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벌금형에 대해서 분납이나 연기가 가능하도록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그런 게 가능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로 그렇게 아주 뭐 극악한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을 판사 검사들만 좀 제대로 정신 차려주면 네. 충분히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이거 정말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예, 뭐 예. 상상으로는 이 법이 100%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검사나 판사들이 실제로 이 법안을 활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들의 어떤 검사를 하셨잖아요. 그들의 재량에 여전히 맡겨져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근거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만약에 판사가 네. 이건 이 사람 너무 딱해서 집행유예 해주고 싶다 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못 해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내가 벌금형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판사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 징역형의 집행유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 아마 실제로 이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해본 사람이 한두 번쯤은 이런 일을 네. 다 겪었을 네.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판사 검사들이 정말 이게 법이 왜 존재하는가, 정의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처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사정들, 정말 인간적인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법이 또 장식적인 법률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건 아주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자,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법이 있는데 판사가 안 활용해버리면 끝입니까? 아, 그렇죠. 그러나 활용할 근거를 만들었다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 그럴 때 법정에서 이런 조항이 있으니 이걸 저를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요청을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네, 네. 사실은 이 한계가 있는 게 네.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그 법을 활용해서 나를 집행유예 해주십시오. 벌금을 분할 납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뻔뻔스러움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가령 이제 국선 변호인이나 어떤 변호인을 통해서 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서 네.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그런 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지금 당장 돈이 좀 어렵다든지 그래서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판사가 거기에 집행유예를 해줄 가능성은 높아진 거죠. 이제. 네. 제가 이제 이 벌금형 대개 뭐 500만 원 이하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법률적 지식 같은 게 별로 없을 테니까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사실 좀 일종의 가이드 같은 걸 해보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가이드라고 하면 지금 뭐 우리 오국장께서 잘 지적을 하셨다시피 내가 월급 급여 한 달에 80만 원 받는다. 그래서 도저히 이 돈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이걸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최저 수급권자로서의 그 돈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장발장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전부 거의 다가 최저 생활 수급권자들이 네.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벌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의 표현들을 하면 네. 해서 판사들이 정말 고민을 해주면 되는 건데 고민을 안 해준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벌금제라는 게 원시시대 고대 사회부터 있었습니까? 예, 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의미는 좀 다르긴 한데요. 뭐 전부 다 기억하다시피 함무라비 법전 누구나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도 보면은 가령 뭐 가축을 한 마리 훔쳤다. 뭐 10배로 배상을 해라. 뭐 왕이 속전이죠, 속전. 네.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걸 훔친 뭐 30배로 배상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탄료 법칙이라고 해서 동해보고 원칙이라고 뭐 여러 번 뭐 교과서에 뭐 다 나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그런 식으로 있었고요. 뭐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통상 속죄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가령 사람들을 어떤 상해를 입혔다거나 사람을 죽였다든가 하면 돈으로 속죄의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 조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핏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괴롭혔는데 벌금으로 대신 한다든지 속죄를 대신한다든지 하여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럼 이게 휴머니티가 있는 법률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벌금의 역사에서 쭉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근대적 의미에서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배 구조 하에서 있었던 거라든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이 섞여져 있었던 겁니다. 속죄금 같은 경우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형벌로서의 의미로서의 벌금형이 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죠. 네. 그래서 이 벌금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로 사실은 물론 뭐 출발 단계나 이런 데서 보면 사실은 좀 웃기는 거였습니다. 웃기는 게 근대 감옥이 생겼다는 게 영국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령 영국 같은 데서도 보면 원래 불황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강제 노역시키는 걸로 출발이 됐거든요. 불황자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잡아다가 노역시켜서 근대 산업화의 어떤 도구로서 문학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문학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엔클로저 운동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들판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도시로 갈 수도 없고 농촌과 도시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그게 불황자 거지인 거잖아요, 사실은요. 사실 그때가 재밌는 게요.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때가 동화 성립기입니다. 동화에 보면 왜 길거리 지나가다가 황금 죽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그 무렵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아에 시달리게 되거든, 사실은요. 그 사람도 가다가 이제 일 시키는 거. 이게 근데 감옥의 출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벌금이라는 의미도 지금 노역장 유치 저희들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금 안 내면 일 시키는 거. 이런 게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벌금의 역사는 오래되는데 어쨌든 벌금형이 현대적 의미로 들어와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다 놓으니까 뭐 반성하고 교화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범죄 감염이 이루어지죠. 범죄를 더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감옥 제도는 그럼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요. 그래서 뭐 하여간 감옥 개혁이 하여간 근 200년 동안 이루어진 형사법 밖에 화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감옥 제도는 애초에 말하는 교화라는 이를테면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왜 감옥을 대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큰 집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배워온다는 뜻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그리고 더 일탈감도 더 약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도리어 그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다면 그 교도소에 갖고 있는 징벌의 의미 말고 교화의 의미는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산물인데 지금부터 조금 지난 미래에 보면 그때 20세기, 21세기에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교도소에도 넣었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좀 가벼운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도소 보내는 대신 벌금을 내도록 한 거가 현대적 벌금형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가 벌금제 운동을 한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되게 약자를 국가가 사실상 일종의 삥땅을 뜯는 혹은 갈취하는 이런 구조에 사실 가까워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접수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구권자들. 네, 장발장은행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가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니까 사실 그 심사를 하면서 심사가 즐거운 게 아니라 심사가 괴로운 정말 누구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들을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감옥제도 폐해를 없애고 사실 또 국가도 또 감옥에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올 대략 180에서 200 정도 든다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지 말고 이 사람한테 어떤 다시 새로운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징벌의 의미, 형벌의 의미를 깨닫도록 만드는 건데 거꾸로 저희 장발장냉에서 보는 사례들은 돈이 없 감옥에 가야 되는 오직 우리가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웃기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불평등하다는 게 이제 거기서 출발이 됐고 저희 장발장으로 출발점도 그거죠. 전부 갖춰졌으니까 다 잘 아는데요. 이제 우리가 운동이 아니 그렇지만은 형벌의 불평등성 얘기하면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밀라노의 그 유명한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베카리아라는 분은 사실은 그게 범죄와 형벌이라는 그 책이 아주 짧고 얇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고전이죠. 법을 하는 사람들, 또 법을 하지 않고 사회학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로 꼭 읽어봐야 돼. 참고로 얘기하면 이탈리아 말로 읽으면 문장이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이 글이. 문장이 진짜 읽어보면 너무 유려하고 그러니까요. 아름다워서요. 이게 법률책이라고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우리 법률가들 네. 한 문장으로 모든 판결문을 쓰던 그 역사를 그렇죠. 생각해 본다면 베카리아의 이 문장은 문장학 자체도 정말 대단하다. 그때 당시에 근대 형법의 어떤 출발점을 네. 이끈 사상적인 지주가 되었다고 해도 결코 네. 틀린 분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사형제 폐지론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 사형제 폐지론이 아니다 하더라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깊이 했었던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과연 정당해야 된다. 형벌은 평등해야 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듯이 벌금형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 평등해야 된다. 이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형벌이 될 수가 없다. 정당한 형벌은 반드시 사회에 필요한 형벌인데 그것이 곧 정당한 형벌이 돼야만이 필요성과 그 정당성이 동일시될 때만이 그런 거다. 오히려 잔인한 형벌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범죄에 대해서 더 쉽게 빠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잔인한 범죄를 유발시킨다. 이런 뭐 저는 뭐 이제 말로 아는 건데 주옥 같은 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고문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보는. 네, 아니, 베카리아 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얇은 소책자처럼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서울대 한인섭 교수 번역본도 있고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처벌, 범죄 관련해서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이전에 꼭 읽으셔야 될 책입니다. 푸코를 읽으려면 반드시 먼저. 네, 나오자마자 유럽 대륙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근대 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물론 우리의 사법 체계가 베카리아가 얘기하는 대로 꼭 가진 않고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죠. 김 변호사님 이제 사례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인 전 사례를 좀 몇 가지 다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혜성 작가님도 그렇고 김 변호사님도 그렇고 대출 심사에 같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김 변호사님 기억에 남는 사례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제 형벌 불평등 문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네. 어쨌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네. 그러니까 감옥에 갈 이유가 없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벌금 내면 그걸로 끝이고 돈을 낼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그래서 잔인한 형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 얘기한 똑같은 얘기가 예. 그 베카리아 책에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네. 지금 오늘날 여전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봤던 사례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정말 좀 화가 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아. 대학생이 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면서 자기가 대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뭐 그런 친구도 많죠. 그래서 그 알바 번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먹고 살고 하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주유소 직원이 그 알바 대금을 주지를 않았다. 임금 급여를 주지를 않으니까 노동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알바 대학생을 절도죄로 고소를 했는데 절도죄 고소 내용이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이 회원한테만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마치 할인해준 것처럼 하고 한 17,000원 정도 밤에 배고파서 빵 사 먹는데 썼다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법원에서 물론 뭐 전과도 없죠. 이런 대학생한테 벌금 70만 원 내라. 이건 솔직한 말로 제가 볼 때는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영혼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혼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사안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런 대학생이 지명수배되고 네.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사건 기억나는데 그 19살 대학생이었는데 16,900원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뭐 절도는 절도겠는데 그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도 그냥 처리해버리고 검사도 처리해버리고 또 법원도 그냥 처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판사도. 그러니까 이건 뭐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과 상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 친구 훈방하거나 봐준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전과를 주는 것도 좀 그 전과 좀 나중에 서작가님 그렇지 않습니까? 취직하는데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빨간 줄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거 요새는 진짜 빨간 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펙 쌓기도 어려운 사회에서 네거티브한 스펙이 그 또 대학생 사례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저희 장발장은. 의외로 신청 들어오는 사람이 대학생들이 사실 예, 많았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바생인데 발가락이 썩어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고 네네. 또 알바로 정말 학비도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집에 가려고는 차비가 없었는데 옆에 노트북이 떨어져 있으니까 노트북을 이렇게 집었는데 그게서 이제 걸린 거죠. 그 기억나는 게 그게 경찰의 함정수사 같은데 걸려가지고 벌금을 9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경찰관의 노트북을 갖다 놓고 저걸 누가 집어가면 바로 덮쳐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건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해보셨던 입장에서 이거 경찰에 이런 수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튼 뭐 법률적으로 함정수사가 무효다 아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요. 다만 우리가 그건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봐야죠.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범죄로 해서 훔쳐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잡는다. 이게 경찰이 할 짓입니까? 사실은 범죄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만류하고 예방하고 하는 게 경찰의 본연의 임무지. 맞습니다. 범죄 예방이 자기 역할이죠. 그것이 무슨 자기 실적 올리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 이건 경찰관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다 이제 그렇게 제가 김 목사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얘기 좀 놔두더라도 상식적으로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친구에게 벌금을 90만 원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그 뒤에 이 돈을 빌려가고 더 완납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서 정말 사실 차라리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았으면 도리어 가슴이 덜 아프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형편이 어려웠고 발가락에 썩어가는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징벌했을 때 말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장발장 은행에 대출을 해가고 그리고 사실 약속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돈을 갚았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한테는 조금만 사회적 아량 내지는 사회적 모성을 발휘했다면 이미 그때도 충분히 그런 일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맞습니다. 국가가 도리어 이 친구의 영혼을 밟아버리고 구겨버리고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돈 갚는 것도 참 감동적인데요. 이런 90만 원이면 저희가 뭐 9만 원씩 10달에 갚아라, 10만 원씩 9달에 갚아라 이렇게 나눠 갚으라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데 돈 생기는 때마다 3만 5천 원, 뭐 5만 2천 원 이렇게 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기한보다 빨리 갚았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고 그 정해진 시간에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서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고맙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열심히 살긴 하는데 이제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살긴 하는데 목돈이어서 못 냈다. 그러나 조금씩 나눠내는 건 가능하다. 그러면서 다 갚아줬습니다. 네. 구혜성 작가님이 저희 심사할 때에 가끔 하시는 말씀이죠.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살면서 따뜻함, 배려, 보살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 그것 자체로도 그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정말 그런 사례들을 본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스러운 선별 작업.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된 거죠. 이번에는 근데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조금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존파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을 했던 그 책임자 김기환,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제가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성적을 보면 대부분이 수우입니다. 그 중에서 미술만 양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가 또 내내 반장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죄자 일탈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왜 미술은 그랬냐면요. 성적이 낮았냐면요. 크레파스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크레파스를 안 갖고 갔더니 어느 날 늘 안 갖고 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 세대 때는 맞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사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식아 그러면 크레파스 훔쳐서 다 갖고 와라. 선생님 말대로 그 다음 미술 시간에 이제 크레파스를 훔쳐서 갔더니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를 받았고 사형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했죠. 그러니까 94년 사건이에요. 예, 그렇죠. 예, 지정파 사건 사건. 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도 아무런 사회적 관여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 뒤로 나는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는 것들 말고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최초의 소년들 혹은 청년들이 이런 사회에 노출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세상에서 한 번도 관용이나 사랑과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도가 그것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자기 삶이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세상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제도라는 건 곧 국가네요. 국가. 그렇죠. 네. 김 변호사님 소주 한 병 훔쳐가지고 벌금 물리신 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 근처에 있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가서 소주 한 병 훔쳤다가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담배 사러 갔는데 어제 갔던 그 사람이다. 그래서 크게 징벌을 받았어요. 왜 뉴스에도 이게 이제 크게 나오고 그랬던 사건인데 우리한테 이분이 이제 그 빌려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소주 한 병 훔치고 자기가 훔친지도 몰랐으니까 네, 그 다음날 그 같은 그렇겠죠. 가게를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벌금 300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가가 장사하는 겁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소주 한 병이 얼마죠? 2,650원이었답니다. 그때 그러면 편의점 가게 주인은 2,650원 손해 받고 소위 범죄자는 2,650원 이득을 받는데 국가만 300만 원을 벌었네요. 이거 정말로 너무 황당합니다. 예. 이게 판사 검사가 이게 제대로 지금 두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검사이셨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셨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소유예 해줘야죠. 이런 사안은 무슨 형사처벌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지금 뭐 판사 검사가 무슨 뭐 국고수입 올려주려고 무슨 뭐 곡간지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정말 화가 너무 나요. 예. 그건 뭐 우리 저희 장발장 대출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화가 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깡패짓 같은 짓들을 합니까? 법의 이름을 빌려서. 그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장발장은행 대출 심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오는 게 자동차 관련 그렇죠. 범죄잖아요. 이를테면 뭐 도로교통법 위반도 있고 또 보험 가입 안 한 사람, 운전면허 없는 사람, 또 사고 낸 사람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가장 많은 그 일반 벌금형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은데 저희도 대체로 뭐 한 50% 이상이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운 거다 이런 걸 느끼게 됐는데 이런 거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김 변호사님? 저희들이 취급했던 사례 중에 보면 단순히 이제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가 뭐 벌금이 작게 나올 때는 뭐 한 7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그게 뭐 전과 차입니까? 아니면 전과 차이라고 특별히 보여지는 면도 없고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건 고무줄이에요. 실제로 저희들이 취급받던 사례 중에서 보면 가령 뭐 신호 위반했다, 중앙선 침범했다. 그래서 뭐 2주 상해가 났다. 2주 상해니까 70만 원, 3주 상해면 100만 원. 거의 그 정해져 있는 유형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런 사고를 낸 사람은 왜 벌금형보다 단순하게 대다수 보면 또 아예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던 분들이 아니고 면허가 있었는데 뭐 취소당했다든가 면허 정지가 당했다든가 뭐 이런 사소한 벌점들이 쌓여서 이런 분들이 거의 100%인데 이런 분들한테 받는 벌금형이 훨씬 더 센 겁니다. 그리고 그 벌금이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과연 진짜
벌금이라고 할 수 있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무면 운전했는데 70만 원 내라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내라고 그러고 교통사고 낸 사람보다 더 많이 내라고 그러고 국장님, 네. 1년간 벌금으로 벌어들이는 국고 수입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 세금 말고 수익 걷어들이는 게 대략 30조가 넘습니다. 그렇게만 네. 세외 수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를 그런데 그게 뭐냐면, 네. 그게 뭐냐면,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이게 다 합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얘기는 MB정부 출범 이후에 더 많이 늘었다. 그럼요. 이런 특히 얘기를 박근혜 정권에서 뭐 법인세 인하하면서 소위 부자 감세해주면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거로 많이 충당을 하는데요. 이런 통계는 기억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에 벌금 말고요. 과태료만으로 걷어들인 게 경찰청 하나의 기관이 검찰 말고요. 1조입니다. 정확하게는 9,980 몇 억인가 이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국가가 어마어마한 장사를 돈입니다. 하고 있다고 네. 하는 게 거의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외 수입이 총 30조. 31, 2조 하여튼 30조. 네, 30조. 안팎이다. 네. 예. 거의 큰 지자체 하나를 운영하고 남는 돈이네요. 그렇죠. 네. 애지간한 지자체는 아니고 서울시 정도 돼야 이제, 네. 네, 어찌됐든 벌금이 네. 고무줄처럼 검사 출신이라서 맘대로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고 국민이 누가 그게 자기가 지은 죄과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범죄인데 70만 원 받았고 200만 원 받았고 그래서 서로 알게 되면 네. 이건 국가 불신이고 법 불신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제 우리에게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생계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증이 없어지면 이걸로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맞아. 용달하거나 배달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았죠. 네. 그러니까 참 왜 우리는 판검사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인간의 눈으로 그들의 행위를 바라본다면 사실 장발장 은행의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을 터인데 김 변호사님 왜 그런 거죠? 법률을 집행하시는 분들 국가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건데 자기가 국가의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온건하고 내지는 훨씬 약자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럽고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는 좀 강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일 텐데 사실 법률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약자에게는 보호하고 강자에게는 징벌을 강화하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법률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부자나 권력이 많은 사람은 원래부터 고난이 많은 거니까 사실은. 그 고난은 제한하려고자 하는 것이고 약자는 보호해야 법률이 갖고 있는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 진정한 내용적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왜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법률이 이렇게 가혹한 것입니까? 워낙 훌륭하신 일들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 장발장 은행을 보면서 이 영혼 없는 자들의 그 휘두르는 칼들에 의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고통받는가 하는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와 네. 구체적으로 장발장 은행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된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교훈이라면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대략 해마다 43,000명 이상이 올해는 오창석 선생님 5만 명 넘을 것 5만 명 같습니다. 넘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최고치를 비극적인, 기록할 것 네. 같은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징벌권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생계형 내지는 벌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도달한 사람이 많아졌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 이게 53년도에 법률이 만들어졌다고요. 벌금제 제도라는 것이요. 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게 한 번도 뭐 작년에 그 허주호 네. 뭐 황제노역. 네. 황제노역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네. 그게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벌금 뭐 5억 이상이면 얼마, 50억 이상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놓은 그런 개정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습니다. 아니 53년이면 지금 몇 년이 된 겁니까? 60년이 넘은 그때 태어나신 분이 63입니다. 그러니까 60년이 넘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한 번쯤은
한번 들여다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의 한국인의 빈곤에서 5 내지 10%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률을 만지는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는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왜 이런 게 개정이 한 번도 시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53년 그러면 전쟁 뭐 이러고 무슨 법률을 제대로 만들었다기보다 후다닥 했을 것 같은데 일본법 뺏겼죠. 일본법.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법 그대로 갖다 뭐 베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니 실제로 베꼈죠. 그 이후에 몇몇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꾸준히 있어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명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이야기가 되다가 끝나버리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됐었고 다행히 이제 저희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발장은행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처음으로 이제 벌금형에 대한 손을 보게 됐다라는 의미인데 근본적 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벌금제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고 할까 아니면 그걸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법 말고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법률은 좀처럼 안 고쳐지겠군요. 그렇다면요. 아무튼 제가 무슨 법철학이나 법사회학자들 이야기를 원용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법이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법은 권력의 편이었지 한 번도 사회적 약자의 편이었다라고 보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법 집행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끔씩 미담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가 대한민국 사회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고 오히려 어떤 예외가 하나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 미담 사례 하나 소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법 집행. 이건 심각하게 정의와 괴리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조인들도 일반 시민들도 직접적으로 우리 장발장은행처럼 그런 운동을 나서고 힘으로 조직하고 뭔가를 해야만이 그게 얻어질 수 있다. 우리 장발장은행에 오창희 국장이 있어서 가능한 거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게 제가 뭘 한 게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만약 제가 뭘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서 작가님도 마찬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집행이 돼야 되고 시민들이 참여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귀 기울여줘야 되고 공감해줘야 되고 이래야 일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벌금은 이제 선고받으면 한 달 내에 현찰로 다 완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안 내면 그때부터 이제 소위 수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배하고 또 뭐 압류도 하고 이런 것도 참 물론 뭐 당연한 절차라고는 하는데 비인간적이지 않나 하는데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법률가로서 참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가령 벌금 같은 경우도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고 가령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법률에 위반됐다, 위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태를 보면 사실상 사채업자가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근본적인 의문은 저는 갖고 저 채권 추심회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정말로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갈 돈도 없고 아이들이 학원비 간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줄 돈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자가 오고 빨간 글씨로 쓰여진 강제집행 예고장들이 집으로 날아들고 그래서 무서워서 밤에는 불도 켜고 자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맞아요. 네. 밤에 무서워서 불을 켜고 못 잔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자기 잡아먹는 아니 이제 그렇죠. 당연하죠. 쫓기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사채업자들이 채권 추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사를 다 안 해봐서 그렇지 짐작한데 벌금형으로 이렇게 받고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세상 살기 싫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추심 받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자살을 기도하거나 하여튼 심하게 충동 느끼고 그런 측면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어차피 가난해서 못 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오지 않았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그나마 그런데
뭐 집행유예도 생기고 이제 좀 분납도 할 수 있고 연납도 할 수 있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행이 언제부터 될까요? 2년 뒤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가슴이 2년 동안 어떻게 뭐 그럼 장발적은행 2년 더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겠는데 이게 좀 땡겨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간 뭐 이미 네, 국회의원 법사항이어서요. 왜 네. 2년 이렇게 유예를 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아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어서 이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뭐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못마땅한 처사입니다. 실질적으로 55년 만에 시행되는군요. 그러니까 65년 만에. 65년 만에. 참 답답하네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법이 다 시행됐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양 사례나 저기 오 국장님 우리가 이 운동할 때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독일 축구 선수 발락의 경우. 네, 미하엘 발락. 네, 2002년 월드컵 때 준결승에서 대한민국의 골문을 갈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4강으로 떨어뜨린 레버쿠젠 손흥민이 뛰었던 레버쿠젠에서 은퇴했는데 은퇴한 직후에 이제 스페인에 가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1만 유로의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유로니까 뭐 1,400만 원 정도인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유명 축구 선수인데 은퇴했다. 유명했다고 돈 많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건 과하다라고 했는데 독일 네티즌들이 막 뭐라고 그런 겁니다. 야, 너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퇴하기 직전에 주급이 10만 유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많이 벌면 그렇게 많이 벌금 내는 게 당연한 거니까 빨리 벌금 내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발락이 입장을 바꿨어요. 변호사가 자기하고 의논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 사과한다. 그리고 1만 유로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벌금 액수를 달리 내는 겁니다. 일수벌금제라고 그러는데 일수라는 게 날짜입니다. 수는 숫자.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형 선고하는 게 아니라 벌금 열흘, 100일, 20일 뭐 이렇게 선고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해보고 싶은 거죠, 김 변호사님. 원래 저희가 운동할 때 만든 법안에는 일수벌금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뭐 훌륭하신 정부 고위 관료나 이런 분들 모두 일괄적으로 하는 소리가 시기상조다. 그리고 왜 우리는 좋은 건 다 시기상조라고 근데 시기상조 얘기를 수십 년째 하고 계세요. 자기들이 하면 뭐 시기상조가 아닌데요. 다 남들이 아름다운 일이나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 시기상조라고 다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저희들은 굉장히 아쉽죠. 네. 뭐 여기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옥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은 갖고 있지만 이건 이제 다시 저희들이 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 정도나마 귀를 기울여 준 게 대해서 고맙 마음으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럼 얼른 일수벌금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더니 시행을 하려면 아직 2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2년 뒤에 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또 답답하다. 왜냐하면 일수벌금 같은 이제 그런 제도를 가려면 앞에 있는 제도에 문제점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제요. 우리는 예상이 되지만 네네. 사회는 또 안 그렇잖아요. 뭔가 1년이라도 해보고 그러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참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구나. 이걸 꼭 이거 아니 해야 되고요. 아니 저는 그 일수벌금제 관련해서 신세계 이마트란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정용진 부회장은 뭐 잘 알 텐데 그 동생이 유경 씨라고 있으면 정유경 부사장입니다. 피부치죠. 이분하고 오빠가 이제 국회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증인 감정 뭐 이런 법률이 있어서 그 법률 위반이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대목입니다. 그분에게 벌금 400만 원이 구형됐거든요. 검찰에서. 그때 이 신세계 부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벌금 액수 너무 많다.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벌금이 선고된 건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렇지만 4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재벌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잖아요. 그걸 형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껌값이죠, 껌값.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네. 보는 실제로 장발장 사례에서는 단돈 30만 원, 50만 원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학생이 노트북 가져가서 돈 2만 원 벌었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2, 3만 원이 문제고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수 벌금이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평하지 못한 법 집행은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근본적인 네, 해결책은 네, 형벌의 정말. 불평등 문제는 일수벌금제가 도입이 돼야만이 해결이 되는 문제인 사실 건 그런 생각도 분명합니다. 들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4.319 운동, 이 벌금제 개혁안 운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환형 유치라고 벌금을 못 내니까 이제 다시 그 교도소에 보내는 그런 걸 막아보자 하는 것인데 이 방법 말고도 벌금제의 개선 말고도 유치하는 것을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벌금을 안 내면 막말로 너 안 낼게. 그럼 형벌이 아니니까 네. 안 내면 그것도 다른 고통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교도소만 보내는데 교도소 말고 다른 방법 있긴 있죠. 지금도 2009년에 법 통과돼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위원회 네. 사회봉사 특례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미비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 법안 개정안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가령 이제 우리 사회봉사라고 하는 개념을 무보수라는 개념으로만 네, 네. 할 게 아니라 자활적 개념을 해서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민통선 부근에서 네, 네. 쉬어 있는 휴경지나 농경지 이런 데 너무 많죠. 너무 예, 많죠. 경작하게 해서 그 돈 벌어서 국가에다 벌금 내라 하고 자기도 먹고 살아라. 네. 이런 제도들을 만들자라고 했고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서 제가 사실- 폐기 될 거겠죠? 이건 네, 근데 아니 후속과제죠. 후속과제. 후속과제인데 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노르웨이가 핀란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면은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주곡은 줘요. 주곡 그러니까 밀은 줍니다. 쌀. 네, 쌀. 우리로 치면 치면, 쌀이죠. 네. 나머지는 니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홍수도 대비하고 가뭄도 대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경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게 하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교도관이겠죠. 한 타운에 교도관 같은 게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사는 거죠. 잠깐만요. 교도관의 역할은 감시입니까? 아니면 농사 기술도 가르쳐주고 농사기술도 같이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둘 다 하는. 네, 네. 그런데 생활 안내도 예, 해주는. 근데 네. 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미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무슨 강력범을 저지르거나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가령 살인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오지를 못합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원래 교화의 참뜻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노동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재능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능성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게 거기서 버는 돈을 자기가 가져가. 그러면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누구나. 귀속되지 네. 않고 네. 그러니까 가령 무를 열심히 경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무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파는 것도 자기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팔면 그럼 열심히 팔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원인데 510원 받으려고 그럴 거고 그냥 흙 묻은 채로 가져갈 무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삶이 그거 아닌가요? 그냥 흙 묻은 무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깨끗한 무로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 사실 그게 사회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자활 개념으로 좀 국가가 조금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요. 김 변호사님 요거 제 질문 하나랑 덧붙여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를테면 노르웨이 같은 세 나라가 있을 때 미국보다 재소자 숫자가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한국보다 10분의 1 되는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이러니까 네, 네, 네. 그만큼 감옥에 가는 사람은 적은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위험하거나 정말 시한폭탄 같은 네, 네. 죄질이 나쁜 사람만 감옥 가는 건데 김 변호사님 교도소에 안 보내는 방법 법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법 개정만 되면. 법률적으로 현행 법상으로도 네. 운영만 잘해도 그렇습니다. 되는 그렇군요. 상당수 많이 있고요. 근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보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개정이나 이건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건데 그들은 무관심하다. 이런데 관심 없습니다. 네. 하는 행태를 보면 관심 없어서 너희들 죽든 살든 죄 지은 놈이 무슨 소리야 라는 걸로 치부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웃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자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기대도 사실은 잘 안 씁니다만은 이번에 모처럼 법이 좀 통과돼서 그런 그러니까 그 벌금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땀도 흘릴 수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 구청 같은 데서 자활 후견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 교육을 하는데 이런 모델하고 연계만 될 수 있으면 사실 국가가 왼손으로는 자활 후견 사업한다고 돈 쓰고 그렇죠. 오른손으로는 벌금 걷어 드린다고 근데 사람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이런 이상한 부조화 악순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교도소가 사실 일종의 일본 교도소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도소 모델로. 유사하죠. 예, 네. 일본에서 시작된 거고요. 네. 일본 교도소가 여기 왔죠. 네. 네. 그런데 또 필리핀 교도소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교도소에 관심이 제가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어느 섬에 가족들이 같이 살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거 다 하던데요. 네, 범죄자들이. 네. 학교도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범죄자들이 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러면서 우리는 필리핀 그러면 우리가 뭐랄까요? 좀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네. 도리어 그 안에서 물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사회적 유대감을 상실하지 않게끔 하는 것, 가족 간의 유대감도 상실하지 않게끔 하는 것, 조금 우리도 교도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1인당 GNP가 낮다고 후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국가 징벌권이라는 게 김 변호사님 훨씬 더 타협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거죠. 저는 현행법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국가 의지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해도 자료를 하나 찾아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영국에서 93년도, 94년도에 벌금형 미납으로 구금된 숫자가 22,000명이었다. 아. 그런데 우리 딱 반이네요. 예, 정부에서 노력을 했어요. 음. 노력을 해서 이거 네. 문제가 심각하다. 몇 년도라고요? 이게 93년, 94년도예요. 네.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냐? 구금형, 그러니까 우리 노역장 유치 이런 걸 선고하지 않고요.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전자감시가 부착된 외출 제한명령 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걸 노력을 했고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요. 네. 정부의 노력으로요. 놀라운 성취네요.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이게 정말로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와 이 대한민국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 김 변호사님 질문이요. 그러니까 영국에 22,000명이라는 게 예. 벌금 못 내서 수감된 사람. 그렇습니다. 환영 유치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우리 말하면 노역장 유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4만 명이 넘고 예. 올해는 5만 명이 넘는데도 줄이는 노력이 없는데 네. 이미 20년 전에 영국은 22,000명 가지고 각성을 해서 줄였더니 네. 1,000명, 2,000명 수준으로 그렇죠. 국가가 줄이려면 예, 줄일 수 그러니까 있죠. 이게 권력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극명한 사례. 필리핀만이 아니라 영국도 선진국이네요. 아니 교도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이 가장 험악한 나라가 아닌가 사실. 일본 감옥 네. 험악하죠. 미국이 가장 심하고. 미국, 네. 미국 진짜 가까운 나라들이 주로 후진국이죠. 이제 네. 교도 행정이 그 국가 징벌권 개념으로만 너무 많이 기울어 있고 사실 이제 새롭게 그 사회인을 재구성하고 재탄생케 하는 그런 데는 소홀한 그런 대표적인 국가들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하필이면 가까운 나라들이 되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지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국가의 징벌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훨씬 더 인간화할 수 있다. 실제로 가능하다 하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사례들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언론에 보면 장발장 법이라는 게 여러 번 소개됐는데 뭐 저희가 원조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장발장 법, 장발장 은행이 그동안 참 심혈을 기울여 왔던 법률이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기쁜 일인데요. 두 분께서 장발장법, 그러니까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한 장발장법 통과의 뭐랄까 의미랄까 또 개인적인 소감이랄까 이런 거 한 번씩 말씀해 주시는 거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 성취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성취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더 큰 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봉사 특례법도 바꿔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일수벌금제도 만들어서 정말 가난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만큼은 우리 세대에서 끝장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끝장 못 내고 우리 후대들한테도
또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게 만드는 사회라면 대한민국 떠나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새 출발. 저는 장발장 법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도리어 한국의 어떤 가능성,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다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채찍만 있는 국가는 마치 멧 때리는 아버지만 있는 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따뜻한 힘, 이 국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그 국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애국이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 헌법재판소나 혹은 대법원 가면 그 있는 동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디케라고 하는 동상. 정의의 여신이죠. 정의의 여신. 네. 있는데 그 여신이 특성이 안대를 가리고 칼을 들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디케의 서초동에서 디케가 하는 일은 부자나 강자에게는 안대를 쓰고 그래서 그 약점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칼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 또 저울을 들고 있으니 약자에게도 저울의 균형을 최소한의 조금 맞춰줄 수 있는 장발장법이 그런 것을 출발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지금 시대가 모든 게 거꾸로 가는 시대입니다. 거꾸로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현기증이 날 정도이고 거의 뭐 40년 전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뜻 있는 분들의 참여로 그래도 소중한 성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발장법이 통과된 거고요. 이거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건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되겠다. 또 서혜성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죠. 이제 법이라는 게 꼭 엄한 아버지 옛날식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으로도 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여럿 있고 다른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은데 또 저희도 뭐 두 분 다 같이 가야 할 길 또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라디오 방송 오늘이 들려드리는 오다방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